대통령의 약속은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정책 실종 지적이 이어지자 인수위에서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110대 국정과제 및 생활 밀착형 공약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과 동시에 조직 쇄신을 하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국정기획수석 이관섭 수석이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 국정과제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조율해서 직접적으로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국민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겠다.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40개의 심쿵 공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4년으로 연장하기. 이거는 관계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입니다. 낚시 여가 특구 지정, 닥터 헬기 운영 지역 확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심쿵 공약과 같은 맥락에서 쇼츠 공약도 많이 제시됐는데 나이 기준을 통일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 약자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법 소개를 강화해달라. 아주 실용적인 당장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이 꽤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요즘 어디 음식점 가면 전부 다 이걸로 메뉴 주문하고 하는데 저도 자꾸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디지털 약자층에게 키오스크는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잠깐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쇼츠 공약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살피는 정책이다. 살피는 정부다. 이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100가지 약속을 해서 100가지 실천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95가지는 실천을 했는데 5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95가지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나머지 5개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양해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실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위해서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한 번 말한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구나. 그 신뢰야말로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하고 정부를 정부답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말에 현장 취재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말에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다녀온 이 경주 중소기업 현장을 영상으로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흰남노 수재 피해를 포항이 크게 입었는데 경주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주 양동마을 근처에 있는 한 공장인데 우리 아미고 회원이 운영하시는 보강 ENG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아, 이거죠. 아이고, 기계들 다 이렇게 돼 있어. 아, 밑에. 파고, 예. 뭐하고 뭐고 중요한 거 안에 속에 다 들어있는 예, 완전히 그- 물이까지 확 없이 뿌릴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급히 수정해갖고.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수리한 거고. 원래부터 이제 시운전을 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돼요. 이게 기름하고 막, 아이고. 이 기름이 막 넘치가 물하고 섞여가지고. 네, 이거를 네, 네. 이 모든 부담을 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또 안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직, 이거 아직도 고장을 수리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수리가 아직 안 돼요. 수리 안 돌아. 예, 아직 그래. 그런데 이 기계를 보통 설치하려면 바닥에 뭔가 이게 지지들 하고 뭐 장치들이 있죠. 장치 설비는 다 바닥에. 아, 네, 바닥에. 혹시 근데 절대가 이 바닥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뚜껑 같은 거. 네. 다른 거잘 못. 이게 예. 이게 다 커가지고. 예,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손 놓으세요. 예. 손 놓으세요. 예. 그 이 밑으로 다 돼가 이 있어요. 밑으로 다 이게 기반이 예, 돼 있고 예, 예. 전기장치도 있고 예. 이게 뭐 여기 물에 여기까지 샀으니까 예. 전부 다 물에 젖었겠죠. 예, 기계는 뭐 지금 물이 잠기면 그때- 잘 못하죠. 그렇죠. 예. 수쟁하고 지금 한 20일? 이거는 며칠. 우리 공장의 책임이 아니고 이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국가가 보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은 없겠죠. 이 예. 경주 지역이 제일 심하다고 해가지고 예, 대출 예. 우리로 대출해준다 했는데 가보니까 네. 대출도 쉽지도 않아네요. 왜요? 뭐 옛날에도 뭐 물론 수재당하면 그랬지만은 증명해야 되고. 그거야 뭐. 전년도 예, 전년도. 누가 뭐 기다리나 수준하도록 기다리나 돈을 가지고 있나 전년도 그거 재무제표를 보고요. 그거 돈에 맞춰 준다는데 그거도 뭐 얼마나 옛날같이 대출이 까불어가지고 지금 잘 못 받고 있어. 수준은 실제로. 뭐 내라 말만 했는데 한 번도 냈다고 막 아예 보지도 안 하고 안 해주게.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다른 데 대통령이 한번 해보려고 직접 합니다. 내려와서 예, 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관계가 많고 행정 예, 예. 이 누가 그런 걸 해준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러면서. 금융기관은 여전히 예, 예. 똑같아. 그럼 금리도 많이 비싸면 어찌합니까? 그거 이런 거 할 땐 좀 저리를 해주든지. 그럼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예, 거의 상대가 부분으로- 두 대만 지금 저기 납기입도 맞춰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 납기입도 못 맞춰가 지금 그것까지 덮어 쓰게 돼. 한 말씀 하신다요. 아, 그래도 저희들이 예. 이렇게 하면 네. 대출 그런 거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늘 옛날 대출하듯이 뭐 서류겠지 서류 네. 그렇게 틀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매번 서류 또 예. 드리라고 이래놓고는 예. 끝에는 안 된다. 그때만 반짝이는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영향이 예. 많아요. 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사장님 어쨌든 말씀해도 인터뷰해도 배수한국당은 알고 안 되고 아니 그렇죠. 오늘 혼자인데 뭐 그렇지만 자꾸 울어야 뭐 우는 애기 전화부터 준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진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나마 그래도 뭐 이 상황 강사님 제가 알리기 모시니까.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게요. 예, 마음이 예. 든든하고 예. 힘이 된 힘 좀 내세요.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 수재 자체를 뭐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흰남로에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빠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 저 기계 전체가 다 지하
전기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전기장치들을 지하에 매설을 하고 단단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기계를 세우는데 그 지하가 전부 다 물에 잠겼으니까 기계 전체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최소 그 부품 교체비만 하더라도 뭐 수억 이상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9월 7일 흰남노로 직격탄을 맞은 경주와 포항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수재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두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지금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반감시키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주와 포항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융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아미고 혜원이시거든요. 뭐 좌파가 아니에요. 자유파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거를 어떻게든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한 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금융기관에서 뭐 작년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뭐 어떻다 저렇다라고 한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도 그 다른데 그 제품을 그 갖다 줘야 될 그 이 기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못 맞추는 상황이면 또 다른 그 이 핸디캡을 또 안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납기의 기일에 어떻게든 맞춰야 이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지금 저런 상태에서 기계가 10여 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를 간신히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직원이랑 같이 사장님 부부가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또 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쌓이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갑니다. 정권 바뀌었는데 뭐 변한 게 없다.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때의 일이라면 뭐 좌파 그렇지, 문재인이가 뭐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밤을 새워서 흰남노와 싸웠고 그 다음날 수재 지역에 바로 내려갔고 또 그 참상을 보고 그 심각성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저런 그 금융기관의 그 비협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은 금융기관한테 불만을 토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불만을 토하겠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이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공약을 특히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TF를 국정기획수석이 맡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공약보다도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재난과 관련된 특별재난구역 선포라는 대통령의 약속과 직접 관계된 사안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실행되는가를 챙겨보는 어딘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국정기획 수석이 됐든 경제수석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또는 정부의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좋아요. 중소기업이니까 뭐 산자부가 됐든
대통령이 지시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챙겨나가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특별한 이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촬영 현지 취재를 한 이 경주 사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면,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챙기는 대통령실의 어떤 부서 또는 정부의 부서가 없다면, 그럼 대통령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제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 현장 취재 영상과 함께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약속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경주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포항에 대한 말씀은 내일이나 모레 좀 더 준비를 해서 제가 다시 촬영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초선들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초선 3인방을 주목한다. 이걸 제가 자의적으로 이 세 사람을 선정한 게 아닙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 사람들을 친윤계 지역구 초선 3인방으로 얘기하네요. 박수영, 부산 남구 지역구, 배현진, 서울 송파구 을 지역구, 유상범,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지역구. 이 세 사람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우리 자유파와 좌파 간의 공방의 최전선에 섰다는 겁니다. 박수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파일을 페북에 올리고 나서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린다 라고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좌파들과. 배현진, 유상범 두 사람도 같은 음성 파일을 페북에 올리고 나서 비속어가 어딨냐 라고 주장하면서 좌파들과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SNS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현진은 한 네티즌이 할 말이 없으면 꼭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성 댓글을 달자 여기다가 전 정부 탓은 문재인이가 5년간 한 것 아니냐, 전 정부 탓은 문재인이가 5년간 한 것 아니냐, 감상에 젖지 말고 팩트만 봐라, 이렇게 공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비난 댓글이 들어와도 뭐 괜히 싸움 크게 할 것도 없다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배현진이 배현진스럽게 딱딱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이 올린 글에도 리터치한 음성을 근거로 좌파가 XX라고 듣는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하는 댓글을 누군가 좌파가 달자, 좌파신가요? 그럼 떠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답니다. 이 국회의원은 자기 부고 말고는 뭐든지 욕하는 것까지도 기사가 나는 게 좋다는데, 그래서 당신은 싫으면 떠나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데 박수영은 싫으면 떠나라 이렇게 대놓고 대응을 했네요. 이 세 사람, 배현진,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맨 앞에 섰던 최고위원입니다.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사표 던졌죠. 박수영, 초선 의원들을 결집시켜서 비대위 전환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의원입니다. 역시 이준석 타도의 맨 앞에 섰죠. 유상범,
윤리위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참여해서 이준석 징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진석이가 엉뚱한 문자 보낸 거가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윤리위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좌파와의 공방의 최전선에 선거나 이준석 세력과의 투쟁에서 최전선에 선거나 이 세 사람의 행동 궤적이 여러 가지 유사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는 2년 반 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근데 이번에 한 50여 명이 초선 의원들을 하도 활동이 없으니까, 저 같은 명색이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에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존재감이 없으니까 언론에서는 식물 초선들이라고 시니컬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등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 신윤회관이라고 또 어느 언론에서 덧칠을 해놨던데, 이런 초선들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초선들이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초선들이. 이 초선이라고 해서 꼭 어리거나 젊은 건 아닙니다. 박수영은 제 기억으로는 82학번입니다. 50대 후반이에요. 그 아래로 유성범, 아마 그 아래로 배현진이겠지만 50대 후반이면 어린 거 아니잖아요. 젊지도 않잖아요. 경험할 만큼 했고 나이 들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전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쉽진 않아요. 다른 초선들에 비해서 그렇고 재선 3선들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는 이들에 대해서 긍정평가도 있지만 너무 튄다고 하는 부정평가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그런 부정평가 신경 쓰지 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욕먹는 것은 구제불능이다. 접시도 설거지를 한 사람만이 깰 수 있는 거다. 접시 깨지는 거 겁내지 마라. 뭘 일을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럴 일도 없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투쟁하다가 생긴 문제는 다 감싸 안아 주신다. 좌파들과 싸우다가 발생한 실수, 좌파들과 싸우다가 생긴 사고, 박수 쳐줄지언정 야단하고 욕하지 않는다. 이 초선 3인방 50명이 넘는 초선들 중에 겨우 3명이냐 할 수도 있지만 3명이 어딥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명에 4명이 5명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3명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초선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시지보다 스토리텔링이다. 구어체 홍보 라인이 필요하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런 주제의 논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보고 나섭니다. 이른바 48조 회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제가 보면서 이런 논평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48조 회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듣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이 48조 회동, 바이든하고 48조밖에 못 만났대,
라고 하는 보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이게 뭐지? 아니 뉴욕에 가서 바이든을 만났다는데 무슨 48초밖에 못 만나? 저는 그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즉각 논평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개운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개운치 않았던 약간 좀 뒷맛이 좀 깨름칙한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 48초 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제가 해소가 됐어요. 아,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 진짜 잘했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제가 그대로 정론일침으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다시 그 도어 스태핑에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한 설명을 제가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엘리자베스 2세 국장이 생겼고 애초에 유엔총회 참석하기로 했던 20일 날 보다 하루 앞서서 런던을 가서 조문을 하는 것이 국가에게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일정을 조정했고 그래서 버킹엄 궁의 리셉션장에 갔더니 바이든을 비롯해서 100여 명의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와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혼란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바이든하고 무슨 30분, 1시간 이렇게 제대로 된 형식의 회담을 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생각을 했고 그래서 1차 거기서 바이든하고 잠깐 만났다. 그리고 뉴욕으로 왔는데 바이든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내부 국내 정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20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던 그날은 바이든이 아예 뉴욕에 없었다. 워싱턴에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팀은 국가안보실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 외교팀은 그래도 격식 갖춘 회담을 어떻게든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라는 생각에 그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내가 지시했다. 이게 격식 갖춘 회담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무리들 하지 마라. 오히려 그보다는 안보실은 안보실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우리가 지금 바이든한테 긴급하게 그 대답을 받아야 될 IRA 전기자동차 문제입니다. 와 관련된 실무 협의를 먼저 진행해라.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면 바이든한테 마지막 컨펌 받는 것만 해도 되지 않냐. 마지막 컨펌 받는 정도의 회동이라면 짧은 회동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 움직임 끝에 바이든과 48초 동안 회동을 했는데 먼저 한국의 전기자동차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바이든이 이미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걸 컨펌해 줬다. 이해한다. 노력하자. 이렇게 컨펌을 해줬다. 그 다음에 통화수학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것도 노력하겠다. 협력해 나가겠다고 대답 들었다. 이것도 컨펌 된 거다. 이게 48초 회동의 전말이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전후 맥락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겠다. 맞아. 그럼 그런 중에도 48초 비록 48초지만 그런 중에도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한테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자동차 산업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얻었다. 최종적인 확답은 아니지만 야 이건 뭐 대단한 성과네. 그리고 외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현장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즉석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건 참 대단한 지도력이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 현장 상황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맞아 그 국장 때 100여 명의 정상들이 모이고 VVIP만 한 500명이 모였다는데 잠깐 만나서 스치듯이 인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즉석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국가 이익의 핵심적인 이슈 한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이슈를 어쨌든 바이든으로부터 컨펌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아 이거는 뭐 진짜 정상외교 실용외교는 바로 이런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야 됐다고 제가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모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렇게 정황을 전후 맥락 속에서 설명하기 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정말 치열한 외교전쟁 속에 한국 대통령이 가서 500여 명의 VVIP들 속에 100여 명의 각국 정상들 속에 우리 전기자동차 산업의 불이익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바이든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해서 그 컨펌을 받아내고 그 미국 대통령의 컨펌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스태프들한테 야 NSC는 NSC 접촉하고 외교는 외교라인 접촉하고 최대한 실무적으로 먼저 조율해봐. 내가 바이든하고 어쨌든 짧게라도 만나서 내가 컨펌을 마지막으로 받아내면 되잖아. 이게 현장에서의 작전회의를 하는 외교전쟁터에 가 있는 이 사령관들과 참모들의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일어난 일과 제일 유사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런 이 외교적 경험이나 정치평론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동해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을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으로부터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실 홍보 라인으로부터 홍보 수석 대변인 뭐 누구들 가릴 것 없이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설명을 국민들이 들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무미건조한 문어체 메시지가 아니에요. 따뜻한 이 피가 흐르고 살이 느껴지고 긴박한 현장의 공기가 느껴지고 총만 들지 않았지 저희 전쟁과 같은 이 외교전쟁의 이 현장감들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느낍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대변인이 나서거나 무슨 홍보수석이 나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냐. 이거 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구어체어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홍보라인은 문어체어법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죠. 대통령은 정제된 표현을 하고 준비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문어체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이걸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변인이나 홍보라인에서는 구어체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변인이나 무슨 장관이나 누가 나서서 설명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져. 그러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결국 대통령 얘기를 직접 들어야 아 사정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끔 되면
대통령이 사사건건 나서서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다.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어법을 바꿔라.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 뜻, 본 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거 도저히 제 문어체 화법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지. 아무리 해도 제가 구어체 화법이 잘 안 돼요. 스스로 물러나세요. 안 되는 걸 왜 거기에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해도 제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만두세요. 예, 고성욱 칼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광고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산삼 김경임 아미고님이 더 산삼 9월 말까지 1+1+ 알파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진짜 안 남았네요. 예, 윤미향의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도 파렴치지만 좌파 진영에서 파렴치 대마왕 문재인과 이재명이죠. 이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예, 공자는 염치가 없는 자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2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파렴치한 자들이 대통령도 5년간 해먹고 지금은 당대표도 해먹고 또 다음 대통령 하겠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닙니다. 이자가 당대표가 돼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도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떠오르는지.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다. 정말 적반하장하면 안 된다.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나.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얼굴이라는 게 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끼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10년 내내 비난받고 있는데 밝혀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누가 떠오릅니까? 예. 이 말을 들으면 후한무치, 적반하장. 이재명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 오염 방지법이라도 만들자. 말 오염 방지법이라도 만들자. 정치는 말로 한다고 그럽니다. 메시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정치인의 거의 유일한 무기인 이 말을 정치인들이 계속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500년 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어려울 때 이 정치를 맑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공자가 말씀하세요. 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정명이다. 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문재인 이재명 세력들이 이 말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말의 오염을 통해서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좌파 나파수들인 지상파 종편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이 좌파들의 왜곡된 메시지, 오염된 말들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다 넣고 XX라고 일부러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이 기호를 쓰고 누가 들어도 아닌 바이든이라는 단어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자막 처리를 해서 이걸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 이러면서 뒤집어 씌우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말의 오염이죠. 이거야말로 글의 오염이고 이거야말로 메시지의 오염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입법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장은 하겠습니다. 말 오염 방지법이라도 만들자. 예,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좌파 생태계를 발본색은 해체하라. 우선 이 서울시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박원순이가 서마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서마종.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줄여서 서마종. 이 서마종이는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오세훈이가 시장된 이후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1차적으로 이 서마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던 마을이라는 이 좌파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조계사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계사와 위탁 계약을 공식 해지함으로써 이제 서마정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산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서마정을 통해서 이 좌파들, 박원순 때 좌파들이 뭘 했냐? 마을 단위로 뜨개질하게 하고 산책하게 하고 그때마다 돈 줬어요. 300만 원, 200만 원. 또 주민들 간 소통 강화한다면서 마을 미디어라는 매체도 좌파들이 여기저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 다 붙어먹고 살자고 했던 짓들입니다. 좌파들이. 24개 자치구에 하나는 빠졌는데 왜? 서초구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24개 자치구에 마을 자치센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서마종에서 일하던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 과장으로 특채돼서 이 서마종을 다시 감독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서마종,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연간 400여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갔어요. 연간 400여억 원입니다. 박원순이가 10년 했으면 4천억 원이 들어간 거죠. 절반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됐답니다. 지그들 헤쳐먹느라고 절반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간단한 사례입니다. 이 좌파들 말이죠. 거리에 나가서 바리케이트 치고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런 기동전 가지고서 수 없는 무장봉기, 바리케이트전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그 공산당 종주국인 소련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짓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마저도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정말 고육주책으로 재발견해낸 것이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당수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이었습니다. 이 진지전, 모택동의 하방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면서 이 좌파들한테 한편으로는 당장 거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좌파혁명에 투신하는 전사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진지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지전의 핵심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겁니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영역에서 존경받는 전문가, 존경받는 활동가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문화적 헤게모니가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초기에 무슨 이념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촌지 안 받기 운동, 학생 체벌 안 하기 운동, 이런 걸로 접근해서 착한 선생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학교 현장을 장악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좌파들은 1980년대까지는 데모하고 감옥 갈 거냐, 아니면 순종해서 셀러리맨으로 부끄러움 안고 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이 진지전 전략이 일반화되면서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좌익운동을 한다는 이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자들이 고가 학원 선생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벤처 기업인이 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다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 확신들을 공유하면서 이게 바로 운동이야, 이게 바로 혁명이야. 그래서 생긴 것들이 강남 좌파들입니다. 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해결해 주면서 혁명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고 장기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편리한 전략입니다. 이 진지전 전략으로 이 좌파 생태계가 시줄날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조계에는 민변이 있고,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가 있고, 학교 현장에 가면 정교조가 있고, 노동 현장에 가면 민노총이 있고, 대학에 가면은 민교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좌파들의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 없게 됐어요. 무슨 환경 쪽으로 가면 뭐 99%가 다 좌파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을 점하고 있어요. 주식에 가도 소액주주 운동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좌파 생태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좌파들과의 진지전에서 자유우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좌파 생태계, 자신들의 이 먹는 문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와 자신들의 혁명의 의지와 자신들의 투쟁 전략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진지전적 좌파 생태계의 핵심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그럼 핵심고리가 뭐겠습니까? 네, 이자들도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고리입니다. 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에 좌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장 파업 투쟁했다가 월급 차압당할까봐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건 아닙니까? 왜 수많은 좌파들이 태양광 비리에 연루됐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저 북한 정찰총국이 내려보낸 간첩들도
다수가 생계형 간첩으로 전업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고리예요. 그것도 일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 꽁돈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게 좌파 커넥션, 좌파 생태계의 핵심고리입니다. 이걸 좌파 시민단체들과 좌파 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문재인 때는 좌파 정권까지 이 커넥션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제 중앙정권은 우리가 찾아왔어요. 지방정부도 우리가 상당히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좌파 중앙정부, 좌파 지방정부와 만들어 놨던 이 좌파 활동가들 간의 이 생계형 커넥션 구조, 이 좌파 생태계를 끊어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세훈이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좌파 생태계의 그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서마종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예산 0원으로 해서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좌파 혁명활동에 투신함으로써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좌파 진지전 전략의 핵심이에요.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물을 말라버리게 해야 돼요. 물을 말려야 된다고. 그래야 물속에서 버글버글 돌아다니는 이 좌파 물고기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물 위에 떠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좌파 생태계를 어떻게 해체할 거냐? 좌파 생태계 해체의 핵심 고리가 뭐냐? 이게 그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점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우리 자유파가 탈환한 지방정부에서 각별히 좀 유념하고 이 점에 대해서 타협 없는 투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재무등 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게 저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정기수 칼럼은 제가 늘 재미있게 보는 칼럼인데요. 이렇습니다. 만약 방송사의 조작 자막 그게 XX, 그 XX가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비속어가 맞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그 XX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는 행태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시작합니다. 박진 장관 해임안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안건이 상정돼 다수정당 단독으로 단독 표결된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 박진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 효과를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깎아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참사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북한 편, 중국 편인 그자들이 언제부터 영국, 일본, 미국과의 우방 동맹 외교를 그토록 중시하고 안타까워했는가? 전문가도 자신할 수 없는 해독 불가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멋대로 자기들이 의도한 단어 바이든으로 특정하고 비속어로 읽히도록 XX 처리를 했다. XX 처리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작 보도 행위가 검찰 수사를 당하게 됐다. 박홍건이가 공식 보도 30분 전에 외교 참사 언급을 했는데
그가 봤다는 유튜브 영상은 풀 기자가 찍은 화면이 유일한 원천이다. 다시 말해 반윤석열 좌파 방송과 좌파 야당이 합작해서 제2의 광우병 난동을 획책, 탄핵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000 땡땡땡을 바이든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이 방송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막으로 달면서 바른 당사자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자기 부원들끼리 물어보고 결론을 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기자 맞는지 묻고 싶다. 그 대가를 치를 일만 남아있다. 민주당은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목표를 윤석열 대통령에서 박진 장관으로 바꿨다. 장관의 목숨이 꽁 대신 닭이라도 되는가. 박홍근이 한동훈 장관 고소한 것도 그들의 황당한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장관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을 못하니까 고소라도 하자고 유치무쌍하게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아니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시정잡배다. 대통령 부부, 유능한 장관들 흠집내기, 국정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나라 망치기는 안타깝게도 2024년 4월 9일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정확히 1년 반 남았다. 이런 야당에게 또다시 승리를 안겨준다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 정기수 칼럼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또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 특히 개딸 양아들 정말 자기 무덤 파느라고 열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서 지그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무리 지 무덤 지그들이 판다 해도 이걸 확실하게 덮어버리는 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덮지 않으면 무덤이 안 돼요. 좌파들 스스로 무덤 파고 걸어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통해서 덮어버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좀비처럼 다시 기어 나옵니다. 2024년 4월 9일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좌파들을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파묻어버리는 이 일, 이거는 정치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대로 파묻지 않으면 다시 좀비들이 돼서 기어 나온다니까요. 2024년 4월 총선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각인하고 행동합시다. 고성국 칼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